장난 아니에요. 왜요? 미국 경기가 너무 뜨거워요. 수요 폭발이에요. 응축됐던 수요가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인 에서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그렇습니다. 금액까지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네. 요즘에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반응 같은 거에 좀 더 뭐 잘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투자자들 좀 반응 좀 어떤 것 같으세요? 그 피터 린치 때도 그렇고 네. 지금도 그렇고 변함없는 한 가지는 좋을 때 더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요. 그렇죠. 나쁠 때는 자금 유입이 좀 덜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참 기묘한데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운용자분들이 있거나 네. 아니면 그 일반적으로 자기 자산을 운영하는 것도 그건 똑같이 마찬가지인데요. 네.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약간 경계감을 높이셔야 하고요. 네. 분위기가 어두워지면 편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내 자산을 운영하는 운영자로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네. 근데 이제 그 개인들은 고민을 거쳐서 확신이 들 때 오시거든요. 네. 근데 그 확신은 언제 오냐면 열광적일 때 확신이 듭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예스 할 때.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저도 2015년부터 이름 자산 운용을 하면서 이제 계속 조금씩 자산을 늘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유입되는 자산도 최근에 2020년부터 굉장히 늘어난 그런 상황인데, 정말 기묘하게도 단기 지수가 높은 시점에 자산 유입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그렇죠. 단기적으로 빠졌을 때는 네. 자산 유입이 별로 없어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일반 개인 투자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게 뭔가 뜨고 있을 때 네. 돈을 넣고 싶지 빠지고 있는 곳에 돈을 넣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상당히 역발상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일단 전제는 그거예요. 자본시장과 어떤 자본주의 네. 이가 계속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진입 시점은 물론 큰 작년 3월처럼 완전 패닉이 났을 때 진입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도 굴곡이 있거든요. 네. 단기적인 굴곡의 타이밍을 잡으시려면 모두가 안 좋다고 생각하고 뭐 잘못한 거 아니야? 고민이 많은 시점. 네. 그리고 댓글에 악성 댓글들이 많은 시점. 뭐 경제나 증권 관련 유튜브 쪽에 댓글 중에 악성 그런 댓글이 많은 시점이 진입 시점이에요. 그럴 때는 진입을 하셔도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고 하고요. 그다음에 운용하시는 분들도 돈이 많이 들어올 때는 이미 다 아실 거긴 한데 운용사들 저는 이제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운용자들 관찰하는 게 취미인데 한국의 많은 운용사들이 어떤 몇몇 이렇게 보아보니 저의 경험상 짧은 경험으로 이렇게 보아보니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왕창 사는 경향이 좀 있어요. 한 90% 정도. 그런 경우에 좀 비율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올 때 고점에서 왕창 잡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항상 좀 조심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경계감을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도 고점에 들어가는데 좀 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운영사 그 큰 집단도 고점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이렇게 사이클상 뭐 작은 사이클, 큰 사이클이든 고점에서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마지막 고점에서 굉장히 큰 양봉을 키우면서 쭉쭉 올라가거든요. 그게 대부분 그게 모두가 합의라는 거예요. 가는 장이구나. 그러니까 이건 개인이나 기관이나 할 것 없이 그때 이제 세게 달라붙으면서 그런 고점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항상 양봉이 갑자기 크게 나거나 거래량이 빵빵 터지면서 갈 때는 경계감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내 마음은 확실하겠지만 거기서 역발상이 꼭 필요합니다. 역발상을 해야 할 거는 뭐냐면 시장이 뜨거울 때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수는 떨어졌다 올라갔다 시간이 지나면 아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이 되면 3,500포인트가 있다, 어느 순간이 되면 4,000포인트가 있다, 그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분위기상의 과열이냐 아니냐는 꼭 구분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운영사 얘기하셔서 그런데 또 지점장님은 투자 관련된 일을 하신 지 지금 몇 년 되신 거죠? 한 21년 동안 이제 직접 투자를 하셨을 텐데 이 한국에도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산 운용사들의 CEO들 중에서 진짜 여기는 되게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전문가분들 한 3명 정도. 이거 뭐 칭찬이니까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존경할 분들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투자자로서 꼭 가져야 되는 태도는 뭐냐면 마음을 열어놓고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스승으로 모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 약간 자존심은 상해요. 왜요? 저의 스승들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보다는
나이 적으신 분들이 훨씬 많아. 왜냐하면 한국의 투자 성공자가 가장 많이 배출된 때가 2002년부터 2007년 사이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가치주들이 폭등하는, 그냥 정말 넉마처럼 싸게 굴러다니는 뭐 PER 2배, 영업이익도 아니야, 순이익의 2배 주가가 그런 회사들이 널려 있었던, 그때 투자를 시작하셨던 분들 중에 크게 성공을 장기적으로 하신 분들은 꽤 많아요.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저보다 그나마 조금 나이 많으신 분은 여기도 한번 나오셨겠습니다만, 이현투자의 박선진 대표, 박선진 대표, 네, 이런 분이 계시고, 그다음 뭐 최근에 그 만나봤었습니다만은 이건규 대표, 르네상스 자산운용, 네, 이건규 대표도 꾸준하게 좋은 흐름들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수익률이 명함이에요. 그렇죠. 네, 자산운용사인데 그것도 장기 수익률, 꾸준히 오랫동안,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꾸준히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좋은 성적을 내신 분들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인데요. 또 그런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들 중에서는 타이거의 이재환 대표, 예, 그리고 머스트의 김 대표님, 김두호 대표님이었나? 네, 김 씨는 만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분들은 뭐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좀 친근감이 가는 대표는 우리 강방천 대표님, 여기도 나오셨던. 네, 맞아요. 예, 강방천 대표님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친근합니다. 회사 선배이기도 하시고. 그분은 저를 몰라요. 저만 알아요. 저만 아는데, 그분한테 배울 거는 뭐냐면, 지금 생존하는 운용자들 중에 가장 긴 기간 성공했던 사람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강방천 대표 같은 분한테 이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연하게. 그리고 근데 그 발전시키고 변화시킨다는 건 뭐냐면, 중간에 이제 심지는 가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투자의 자기 나름의 그리고 자기 나름의 법칙을 세우는 건 중요합니다. 자기 원칙을. 이게 반드시 중요해요. 요거를 꼭 가지고, 근데 이게 절대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시키는 거 있죠. 그게 정말 좋거든요. 근데 강방천 대표는 1등 기업의 투자라는 모토를 하나 갖고, 세상이 바뀔 때 1등 기업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매의 눈으로 관찰하시거든요. 그런 측면이 굉장히 배울 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분이 더 완벽하게 다 맞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건 누구나 뭐 마찬가지죠. 네, 틀리는 경우도 많겠죠. 완벽하게 맞았다면은 우리 에셋 플러스 자산, 에셋 플러스의 수익률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겠죠. 근데 다 못 맞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제 머리도 이렇게 다 하얗게 백발이시고 나이도 꽤 많으시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젊은이다. 이런 생각, 그리고 계속 탐구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는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하고 하는 모습은 정말 많이 배워야 되는 점 같습니다. 그렇죠. 마치 대나무 같은 곧지만 바람이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 네, 역시 작가님이라 표현이 좀 다르시네요. 그렇죠. 그런 거죠. 유연해야 합니다. 유연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젊으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젊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왜 낮에냐 이럴 수 있는데 투자 세계에서는 젊었을 때 고생을 좀 하셔야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 나이에 최근에 이제 5월 달에 1분기 실적 시즌이 끝났잖아요. 실적 발표가 이제 주르륵 다 나왔잖아요. 그거 다 못 보거든요. 2,000개 기업 실적을. 못 보죠. 근데 20, 30대 투자자들은 그걸 봐야 돼요. 다요? 네. 그걸 봐야 돼. 전문 투자자가 되고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서 업종별로 이렇게 보던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체력도 안 되고 그 정도는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무마하는 게 뭐냐면 경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나만의 레시피가 쌓였잖아. 근데 사실 이건 다 핑계예요.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사실은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체력이 그만큼 안 돼. 그리고 이제 과거 근육량을 그렇게 못 키웠어. 과거에 2,000 종목을 보던 근육이 있으면 지금 좀 나이를 먹어서 쫄들어 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 그만큼의 근육량을 안 만들어 놓으면 지금도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는 젊은 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네. 젊은 분들 중에서 투자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그런 실적 발표가 있었을 때 최대한 많은 기업들을 다 쫙쫙쫙쫙 보는 거죠. 물론 뭐 보다 보면 네. 설광설광 볼 때도 있고 자세히 볼 때도 있습니다만 네. 그런 것들을 많이 근육을 키워놓으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훌륭한 투자자로 더 등극하기가 쉬워지시는 거죠. 아, 그렇죠. 저는 지점장님 말씀 공감 가는 게 그 VIP 자서전 중에 네. 최윤철 대표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하루에 리포트를 한 이 정도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 일반인도 이 정도를 뭐 20대 청년이 보긴 힘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20대, 30대, 40대 쌓인 내공이 있으니까 네. 이 정도를 되게 빨리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빨리 보죠. 그냥 왜냐면 넘길 걸 빨리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봤던 거고 아는 거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봤던 거에서 사실 네. 이어지는 것들이. 그렇죠. 저희도 투자 도서 같은 거는 금방 봅니다. 네. 보통 한 두세 시간이면 투자 도서 웬만한 건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심도 있게 보지 않는 한 네. 금방금방 봐줍니다. 왜냐하면 많이 봐왔기 때문에 했던 얘기는 금방금방 캐치가 돼요. 그래서 바로 그런 능력을 그게 이제 근육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투자 잘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결국 노력한 만큼 대가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 시장은. 그래서 내가 당장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공을 쌓겠다. 여기가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공을 쌓으면 반드시 대가가 와요. 리턴이 있습니다. 네. 분명히 리턴이 있는 시장이에요. 네. 근데 내공을 안 쌓고 리턴을 바라려니까 리턴을 당하지. 제밥이 되는 거예요, 제밥이. 네. 네. 연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면은 리턴을 가져올 수 있지만 네. 준비가 안 되고 가면 제밥이 되고 연료. 제밥이 돼서 내가 이제 시장의 판돈이 되는. 그렇죠. 남의 연료가 되는 거죠. 그거는 꼭 피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시장 네. 얘기 나왔으니까 네. 주식시장 현재 상황에 대해서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오늘 날짜가 이제 6월 4일인데 네. 코스피가 3240, 네. 코스닥이 987입니다. 네. 자, 어떻게 이제 지난달에 나오셨잖아요. 그 사이 한 달 좀 어떻게 네. 보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네. 코스피 기업의 그 EPS라고 하죠. 주당 네. 이익의 총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덕분에 PER 배수는 시장 전체 PER 배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16배 정도 가서 과열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익이 증가하면서 네. 한 13배대 정도 뭐 러프합니다. 그게 네. 이제 포워드 기준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네. 그 정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대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가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긍정론이 조금 더 커질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추세적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누구도 몰라요. 이게 그거와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국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들은 연계해서 한번 네.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미국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시를 바라보기 위해서 미국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 관련에 대한 논란이 지금 열띠게 벌어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 네.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리 인상과 그로 인한 네. 그 앞단에 테이퍼링 올 것이다.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네. 하는 그런 고민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이번에 ISM 제조업 지수 나오면서 설문조사 내용들을 읽어봤는데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네. 미국 경기가 너무 뜨거워요. 수요 폭발이에요. 네. 응축됐던 수요가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2, 개 정도의 업종에서 가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올렸어요. ISM. 거기서. 근데 수요가 충분하다. 수요가 많다. 거의 모든 업종들이 수요가 많다. 근데 공급이 딸린다. 노동력이 없다. 사람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원재료가 조달이 제대로 안 된다. 네. 전부 그런 내용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네.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했고 네.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네. 그러면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인플레가 무섭습니까? 테이퍼링이 무섭습니까? 금리 인상이 무섭습니까? 경기가 강하게 상승하면 원칙적인 얘기를 드리면 경기가 강하게 상승하면 거기에 딸린 기업들은 좋은 거예요. 네. 그렇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들은 더 좋죠. 더 좋죠. 네. 왜냐하면 가격을 올리면서 매출도 늘고요. 네. 살짝 마진도 늘릴 수 있어요. 네. 그럼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거죠. 대표적인 업종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이런 애들은 가격을 계속 올리잖아요. 가격을 계속 올리니까 매출과 이익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입장인 거죠. 오히려 인플레이션 해지를 다 할 수 있어요. 물건값을 그냥 따박따박 올리니까 옛날 7, 80년대 정도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아니기 때문에 20, 30%짜리 인플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적당하게 있는 게 기업들한테 훨씬 좋습니다. 경기가 위로 상향한다는 얘기합니다. 우상향.
인플레이션은 우상향이잖아요. 네.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미래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통화 가치는 떨어진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거니까 경기가 좋은 건 기업한테 좋은 거예요. 경기가 나쁜 게 기업한테 좋을까요? 아니죠. 경기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럼 기업한테 좋고 기업한테 좋으면 기업의 조각인 주식한테 나쁠 게 하등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사실상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두려워하고 있죠? 네. 하나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금융시장이 돈 잘 벌어지니까 사람들 욕심 생기지 않습니까? 내 돈만 갖고 하면 아무 상관없어. 이번에 빌황 사태에서 봤지만 빌황은 레버리지가 500%에서 600% 이런 설이 돌잖아요. 정확한 건 모르죠, 저희도. 아니, 레버리지를 자기 돈의 5배, 6배씩 쓰고 하면 이번에 봤잖아요. 20, 30% 주가 빠지니까 올인, 개털, 깡통 딱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는 지금 도대체 금융시장 참여자들 중에서 레버리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몰라요.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 차입돈이 금융시장으로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경기 상승과 인플레이션 자체가 두려운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두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업 입장에서 그건 뭐 그다지 나쁜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예전처럼 30%, 40%, 50% 나는 건 나빠요. 나쁜 거. 왜냐하면 이 돈 어떻게 하지? 기업들 입장에서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자, 우리 사업 열심히 해갖고 물건 잘 팔면 돼가 아니고 물건 팔았을 때 들어온 돈 갖고 이 돈 가지고 야 이거 조금만 있으면 이거 돈같이 똥값 되는데 이거 뭐 재료를 사놔야 돼. 아니면 땅을 사놔야 돼. 뭐를 해야 돼. 이런 딴 궁리를 하게 만들거든요. 이런 인플레 급등하는 인플레는 나쁜 인플레. 기업 활동에도 좋지 않아요. 돈놀이나 하게 만들고 기업들이.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높다고 해도 3%, 4% 이런 정도 수준에서의 얘기잖아요. 10%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그냥 물건값에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기업들은 너무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가 전혀 하등에 문제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레버리지 비율을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결론은 뭐냐? 시장이 예측이 안 된다. 그래서 시장을 너무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시장이 이럴 거야. 어느 정도 지수 가면 이렇게 내릴 거고, 여기 뭐 어디를 넥라인을 돌파했으니 이게 어디까지 갈 거야. 하등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게 빌황이 저렇게 될지 누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순식간에. 아니 그 대단한 그 유럽의 은행들, 어디 은행들 다 뭐 조 단위로 물렸다 뭐 이러잖아요. 그 리스크 관리가 자기네 업무잖아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매진을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이 물렸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어떻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라는 데 정력을 쏟는 게 내 계좌 관리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 정력을 가지고 야 이거 되게 좋은 기업인데 아직 주가 안 올랐네. 이걸 찾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저도 운용할 때 주요 원칙이 사실 저가 지금 이 녹화를 하는 오늘은 좀 얻어맞고 왔어 한대. 피곤합니다. 지금 한 대 얻어맞고 얻어맞고 왔지만 지난 4월 달을 시장을 계속해서 아웃퍼폼을 했었는데요. 그 비결이라고 하면 뭐냐면 계속 싼 종목을 발굴한 거예요. 싼 종목을 발굴해서 비싸진 종목들은 시장에 다시 갖다가 내놓고 아직 시장에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싼 종목들은 계속 발굴해서 다시 포트에 넣고 이 작업을 한 거거든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그 쳇바퀴를 계속 이렇게 도는 거죠. 싼 거 찾아서 넣고 많이 비싸진 건 덜어내서 시장에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는 사실은 따져보면 재수없는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 없다는 겁니다. 내가 고른 기업에 대해서 확신도 없는 거고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서핀 타듯이 바람 타듯이 좀 밀려서 끌려서 한번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잘해봐야 시장이 좋을 때 돈을 벌고 시장이 떨어지면 마음만 아프고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뭐라 그럴까 그 돛담배나 그 바람에 가는 배들 뭐라 그러죠? 있죠. 자막 뜨고 있을 겁니다. 바람에 가는 배로 나의 자산을 운용하지 말고 엔진을 단 배를 타라. 그냥 동력선을 타서 가라. 바람에 상관없이 갈 수 있는. 대신에 동력이 약해도 된다. 갈 수 있으면. 그래서 그 동력은 앞서 언급을 드렸던 대로 내 그 투자의 근육과 투자의 체력을 키우는데 내공을 길러
내는 거에서부터 네. 시작이 되는 것이다. 저 같은 사람도 20년을 넘게 있었지만 계속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보다 잘하는 분들한테 가서 듣고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하거든요. 책을 한 권 읽었을 때 그 책에서부터 작가님 앞에서 주름 잡아 죄송합니다만 괜찮습니다. 책을 읽었을 때 한두 줄이라도 거기서 배울 수 있다면 그렇죠. 그건 나를 키워준 스승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 배울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열고 네. 많이 배우셔서 이 사람 저 사람 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 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투자의 세계에서 계속 피드백 주고 되먹이고 주고 되먹이는 이 과정들을 계속 진행을 하시면 네.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요걸 믿으세요. 요걸 믿고 진행하시면 시간이 지나면 성공하실 수 있는데 네. 약간 이렇게 삐딱해서 시장을 어떻게 알아? 시장을 어떻게 이겨? 이렇게 하시면은 그 부정적인 태도가 열심히 공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성공적인 운영자가 되기가 내 자산의 운용이든 남의 자산의 운용이든 네. 성공적인 운영자가 되기 힘들고 요걸로 해서 요거 한번 먹어보지 요거보다는 네. 그 투자에서 이길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금융업계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루틴을 만드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